In Naples, Idaho, about 40 miles from the Canadian border, federal marshals are surrounding a cabin where a fugitive white supremacist named Randy Weaver is holed up with his family. Weaver is wanted on federal weapons charges. 1992년 8월 21일 오전 미국 아이다호주 네이플스 마을에 숨어있는 지명 수배자 랜디 위버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보안청 직원들이 출동합니다. 그 시작은 3년 전인 1989년 그가 산탄총 2정의 총류를 18cm 이하로 잘라 개조해 판매했던 아주 작은 이유에서부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지만 랜디의 경우 당시 총기 기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총기를 개조 및 소지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이에 따라 1990년 연방법원은 랜디에게 총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재판 날짜인 1991년 2월 20일이 되었음에도 랜디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그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자 법원은 재판 출석 불이행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일명 마셜이라 불리는 연방보안청 직원들이 랜디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곧바로 그의 거주지를 조회하자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당시 그는 아이다호주 최북단 바운더리 카운티 남부에 위치한 네이플스 마을에서 약 15km나 떨어진 산악지대에 외딴 오두막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루비 리지라 불리는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직접 산을 오르거나 숲을 헤쳐야만 갈 수 있었죠.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루비 리지는 그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인프라가 공급되기 힘들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급자족 문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정부가 무엇을 간섭하느냐는 인식을 가지게 된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나 세금 문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에 눈독을 들인 극우주의자 리처드 버틀러가 인근 지역에 기독교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아리아 네이션스를 설립, 반정부 여론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백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손,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 다른 유색인종은 전부 열등하며 미국은 백인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개신교 뿌리에 나치즘이 혼합된 아리아 네이션스는 당시 미국 사회를 타락한 지옥이라 보고 우월한 백인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 했는데요. 정부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외딴 도시의 특성을 이용해 점차 무장한 민병대까지 구축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보수주의를 떠나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는 움직임을 파악한 미국 정부 역시 이 같은 행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루비 리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시선을 받을 법한 상황에서 그가 가족들과 함께 아리아 네이션스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까지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연방 당국은 랜디를 단순한 조직의 일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 총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공급책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법정 출석에 불응한 것 또한 이미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항할 정도로 아리아 네이션스의 사상에 깊게 경도된 까닭이라 생각했죠. 그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정부주의 정서가 만연한 이곳에 함부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간 극우 민병대가 몰려와 의도치 않은 대립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방 요원들은 약 18개월 동안 네이플스 마을에 머물면서 그의 동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작전을 이행해 나갔죠. 오두막을 주시한 투시경에는 아들 사무엘과 애완견 스트라이커, 생후 10개월의 막내딸 엘리 셰바를 안고 있는 아내 비키, 랜디의 친구 케빈 해리스, 딸 사라와 레이첼의 모습이 연이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방어용 경계초소는 물론 위장망까지 겸비한 그들은 상시 무장한 채로 체계적인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천혜의 요새였던 루비 리지가 삼엄한 군사기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죠. 이미 법정 불출석 상태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방 내부에서도 정부가 무장 민병대에게 굴복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결단을 내린 정부는 1992년 8월 21일 랜디 위버를 체포하고자 6명의 마셜을 그의 거주지로 출동시킵니다. The longer a situation goes on, the more frustrating it becomes. So the marshals brought in their special surveillance team, and they skunked around the area trying to find a location to take Randy Weaver into custody without a problem.
입구부터 을씨년스러운 숲길은 랜디가 가진 사상을 명확히 보여주었는데요. 이미 거대한 반정부 요새로 탈바꿈한 루비 리지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We've got a guy heavily armed, reportedly heavily armed. He's barricaded in a cabin. He's got his family in there with him. I mean, they just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is guy. 곧 전투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셜들은 M16 소총을 장전한 채 진입을 이어갔습니다. 낙엽 소리는 물론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느닷없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랜디의 애완견 스트라이커가 외지인인 요원들의 냄새를 맡고 짖기 시작한 것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사무엘과 케빈이 곧바로 총을 들고 달려왔고 그렇게 누가 먼저라 할 수 없는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케빈의 대응 사격으로 선두에 있던 마셜 윌리엄 프란시스 디건이 흉부에 관통상을 당해 현장에서 그만 즉사하였는데요. 현장 요원이 사망한 시점에서 더 이상 체포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 없었죠. 상황은 연방 내부로 발빠르게 전달됐고 곧바로 네이플스 마을에 현장 지휘선을 구축한 FBI는 랜디를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시행합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2일 1000명도 채 안 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군용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왔는데요. You call yourself an American? These are Americans. These are God-fearing people. You don't even know your Constitution. Go back and read what your founding fathers.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군인들이 진입하자 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어느새 민병대까지 몰려와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병력이 투입된 이상 사건을 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FBI는 이러한 문제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랜디 위버를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네이플스 마을을 교두보 삼아 루비 리지로 진입한 200명에 달하는 작전팀의 면면은 가히 화려했는데요. 전술팀과 협상팀, 의료팀이 포함된 것은 물론 FBI의 최정예 대테러 작전부대, 일명 HRT의 에이스 저격수들까지 투입되었죠. 곧 작전 위치에 도달한 HRT의 명예 저격수 론 호리우치가 오두막 외부에 서 있던 랜디의 팔꿈치를 명중시키며 두 번째 체포 작전이 시작됩니다. 호리우치는 랜디를 부축하며 도망치는 케빈을 능숙하게 재조준해 재빨리 총격을 가했는데요. 순식간에 날아간 총알이 케빈의 팔과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지만 두 사람은 끝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은신해버렸죠. 비록 적을 놓치긴 했으나 두 사람 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탓에 상황이 곧 종료될 거라 생각한 FBI는 이제 그의 요새를 완전히 포위해 랜디가 투항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과 달리 그들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는데요. 오두막 안에는 아직 랜디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전이 벌어지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죠. 결국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FBI는 루비 리지를 둘러싸고 대치를 시작합니다. A standoff between a man who is wanted by the FBI and a large number of federal agents. It's entered its sixth day. The man has been holed up in a cabin in a remote section of Idaho with his wife, 3 daughters, and a friend. Neither side seems ready to back down, and ABC's Brian Rooney is there. 기껏해야 하루 정도라고 생각했던 교착 상태는 무려 6일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대치가 무기한 진행될 것이라 판단한 FBI는 8월 28일 군인 출신의 민간인 협상가 보 그리치를 불러 상황을 해결하려 했죠. 약 3일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8월 31일 랜디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민간인 사이에서 벌어진 희대의 전쟁 루비 리지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랜디는 루비 리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및 총기 개조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와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위법적인 절차이자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죠. 곧이어 드러난 사건의 진상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랜디는 자국을 위해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국심에 대한 보상은 비난과 냉대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돌아왔는데요. 당시 반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미국 내에서 일부 시민들이 참전 용사들을 악마화시키거나 학살자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죠. 전쟁 영웅으로 칭송되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인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했던 랜디는 끝없는 소외와 천대를 견뎌야 했고 미국을 위한 자신의 희생은 무가치했다는 자기 파괴적인 인식까지 생기며 점차 정부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을 키워갑니다. 다행히도 휴가 중 고향에서 비키를 만난 그는 서서히 사랑의 힘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는데요.
전역 후 결혼식을 올린 랜디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 네이플스의 산악지대 루빌리지에 자리 잡기를 택했죠. 여기에는 아내 비키의 입김도 한몫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온 비키는 어릴 적부터 성경 속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켰고 그 중에서도 종말의 예언이 담긴 요한계시록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타락했고 오직 10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고 이는 자연스레 랜디가 가진 사상과 더해질 수밖에 없었죠. There was definitely work involved in living that way. Dishes and firewood and hauling water and doing laundry with a wash tub and a washboard. I loved to garden, so as I got older, I kind of took over the gardening. Sam and I, we worked hard, but we enjoyed working and helping mom and dad out. You depend on each other for your survival, living that way. So we were very close. Growing up on the mountain, there was so many things for Sam and I to explore and learn and do every single day. I was best friends with my brother, and I think it was good for us. I really do. 비록 도시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랜디 일가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89년 여름 기독교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아리아 네이션스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부는 가족 행사의 일환으로 이들의 연례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항할 마음도 이들과 함께 국가 체제를 전복시킬 생각도 없었던 순전한 종교 모임일 뿐이었죠. 그곳에서 랜디는 커스 마지소노라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도 백인 민족주의자이며 정부가 백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서슴없이 이어가던 커스는 연이은 친분을 과시한 끝에 랜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사냥용으로 쓸 총이 필요한데 기존에 쓰던 건 총열이 길어서 영 불편하단 말이야. 혹시 총을 좀 개조할 줄 아시오?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살아온 랜디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커스가 소정의 현금까지 건네자 가게 경제를 생각해 이를 수락하였죠. 그러나 사실 커스는 미국의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일명 ATF의 잠입요원 케네스 패들리였습니다. 아리아 네이션스가 벌이는 활동이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두고 체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랜디에게 접근한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법 체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함정 수사였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랜디는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됐고 이 때문에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것입니다. 이후 연방법원이 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 또한 재판준비 담당관의 실수로 실제 출석일인 1991년 2월 20일이 아닌 3월 2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뒤늦게 오통보 사실을 깨달은 랜디의 법적 대리인은 이를 알리기 위해 그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닿지 않았고 출석 날짜를 잘못 알고 있던 랜디는 법정에 그대로 불출석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더하여 랜디 또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한 자신에게 돌아온 부당한 함정 수사에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상태였고 그들이 세운 불합리한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 굳게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오해와 감정들이 겹겹이 쌓인 상황 속에서 랜디를 반정부 국가 세력으로 판단한 당국이 1992년 8월 21일 6명의 연방 요원들을 그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시킨 것인데요. 머지않아 벌어질 비극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죠. 시간을 돌려 첫 교전이 있던 날 외부인을 발견한 랜디의 애완견 스트라이커가 마셜을 향해 달려들자 요원 중 한 명이었던 아트 로드릭은 재빨리 총을 발포합니다. 복부에 총격을 입은 스트라이커는 갸륵한 숨소리를 내쉬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요. 동고동락했던 소중한 반려견이 한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랜디의 14살 아들 사무엘 위버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무엘을 위협이라 판단한 연방 당국은 달아나는 아이를 향해서 연이어 사격하였고 결국 사무엘은 등과 팔에 관통상을 입은 데에 이어 머리에 확인 사살까지 당합니다. 친구의 아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친 괴한들의 총에 맞고 사망하는 것을 본 케빈 해리스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이때 연방 마셜 윌리엄 프란시스 더건이 총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리고 상황이 미처 정리되기도 전에 FBI가 이들의 터전에 들이닥치죠. 두 번째 교전 상황. 저격수 론 호리우치가 겨눈 총구가 케빈을 향하던 순간 문 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비키는 재빨리 대문을 열고
이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호리우치가 쏜 총알은 케빈을 스쳐 문 앞에 서 있던 비키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비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잃게 된 랜디와 그의 가족들은 오열했고, 설상가상 총상을 당한 케빈의 상태 역시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코앞까지 몰려든 FBI 대원들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로는 완전 봉쇄되었으며 마땅한 치료는 물론 죽은 이들을 제대로 수습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은 사무엘과 비키의 시신을 무려 일주일 넘게 부엌에 눕혀둔 채 서서히 부패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큰 충격에 빠진 랜디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부가 제안하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랜디와 평소 안면이 있던 전직 그린벨의 출신의 민간 협상가 보 그리치가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보 그리치가 연방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은 랜디는 울음을 삼키며 마지못해 협상을 수락했죠. Randy said, "Bo, is that you?" And I said, "Yes, it is, Weaver." And then he said what I knew he was going to say. He said, "We have prayed all night, Bo, the girls and I." He said, "We have decided that they are going to have to kill us, just like they killed our mama and our little brother." 이미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랜디는 가족들과 함께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의 기나긴 설득 끝에 밖으로 나오는 것에 동의한 그는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총격으로 심한 부상을 당한 내 친구 케빈 해리스의 치료를 요구합니다. 아내 비키와 아들 사무엘의 시신 수습을 포함해 남은 내 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집에서 나와 산 아래로 내려갈 동안 그 어떤 무력 사용도 금지하며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 그리치를 정부와 자신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지명해 그를 통해서만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항복 의사를 밝혔죠. 마침내 1992년 8월 30일 케빈 해리스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시작으로 9월 1일 오전 랜디와 세 딸은 보의 인솔아에 절망의 요새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약 7개월의 시간이 흘러 1993년 4월 12일 이 사건을 둘러싸고 랜디와 케빈의 첫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랜디 측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총기 개조 혐의가 ATF의 위장 수사로 벌어진 것임을 밝히며 애당초 정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임을 주장했죠. 이어 아들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해 연방 당국과 논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 측의 선제 사격이 있었기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부검 결과 사무엘이 등을 돌려 도망치던 중에 총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요원들 중 누가 총을 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 당국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죠. 반면 케빈 해리스는 연방 마샬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랜디의 아내 비키의 사망을 두고서는 한층 더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비키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이었기에 이것은 공권력이 시민을 무력으로 사살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FBI와 저격수 론 호리우치 측은 문 앞에 비키가 서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의도된 표적 살인이 아니었음을 밝혔지만 랜디 측은 사격 방향상 문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정부의 과잉 진압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1993년 7월 8일 배심원단은 랜디와 케빈도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랜디의 재판 불출석 혐의에 있어서는 행정 실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일정과 기소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죠. 단순한 분쟁을 넘어 정부대 개인으로 확산된 루비 리지 사건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주목을 받았고 연방 요원이 쏜 총에 민간인이 2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도 불구하고 4월 19일 랜디의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 ATF와 FBI는 루비 리지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어느덧 루비 리지 사건은 미국을 반정부주의로 물들이게 되는 도화선이 되어버린 뒤였죠. 1995년 8월 양측의 합의 끝에 당국은 랜디 위버와 그의 딸들에게 총 약 33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방기관은 FBI의 작전 지침을 비롯해 내부 감찰과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식 청문회까지 개최하며 무너진 신뢰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사무엘과 비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죠. If I could, do over and then I could read the guy's mind, I wouldn't have sold him those guns. But as far as anything else concerned, no, I'd do it again. 기묘한 밤이었습니다.